마피아, 세금 폭탄,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나섭니다. 오염수 투기 저지하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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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분명한 것을 아니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산고 속 한 구절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저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산에 의해서 성상납 사실이 근거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파산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대입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서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잖아요.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초유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 배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초고난도 문제, 즉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기로 한 건 이미 3개월 전에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바로 잡으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만 듣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장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야당 쪽 수능을 손대더라도 내년부터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죠. 네, 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의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수험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하자는 건데요.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분위기라면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을 했잖아요. 네. 아까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그야말로 고성 또 야유가 난무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저희가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한중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도 했는데요. 우리만 중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기업인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검찰이죠. 네.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을 고소했죠. 그 고소가 무고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부른 건데요. 김 대표가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세형 관련한 아까 판결 얘기도 저희가 봤는데요. 이따가 주민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바빠요? 네, 이제 준비 막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네, 그럼 알아서 나가면 되고요. 박마커, 민주당 혁신기구가 오늘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죠. 네, 이 김은경 위원장이 당내 분열과 이 혐오를 조장한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민주당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국소 수술이 아니라 이 전면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이 혁신위는 초선 이해식 의원과 김남희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관련된 이제 혁신위원을 둘러싼 또 이제 논란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사돈 낱말 정당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사돈 낱말, 모아봐야 티끌, 유치 총력전, 2번 죽였다, 잠수정 실종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국민의힘부터 달라지겠다, 이렇게 자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3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회 본회의장에 데시벨이 확 올라갑니다.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공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김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민주당 저격으로 곧장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부터 달라지겠다는 말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달라져라를 말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나 봅니다. 이때부터 약 50분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오가는 것도 있었지만요. 김기현 대표부터 마치 선거 유세에 나선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올라갔고 중간중간 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원래 준비한 원고보다 더 센 톤으로 나갔습니다. 극우 유튜브의 막말 라이브 방송만 보셨습니까? 과도한 손짓은 어지러웠고 치켜세운 목소리 톤에 연설 중반부터 목이 쉰 김기현 대표는 준비해온 연설 내용을 쏟아내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외침에 울림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서 김 대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사돈 낱말입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이 4개의 앞글자만 딴 건데요. 민주당을 바로 이 사돈 낱말 정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압구정 정권에 맞서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네, 공격 소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 개딸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 있을 겁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충분히 공천 걱정되시는 게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김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 무노동 무임금제도 도입과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었습니다. 사돈 낱말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건지도 이름 직접 거론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랑 이재명 대표죠.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영상을 이렇게 전광판에 띄워놓은 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부 고인물이지만 이런 광경은 또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 대표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연설을 준비한 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듣던 이 대표, 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불체포특권 제안했는데 응하셨어요. 대표님 민주당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여기서 그칠 김기현 대표가 아닙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정적인 사회주의죠? 포함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국내에 사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입니다. 뉴스픽에서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상호주의가 그 명분인데요. 같은 명분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어제 대중외교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대표의 어제 연설 내용에 항변하는 듯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환적인 자율 외교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네, 김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물론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야당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바람에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사실상 민주당 저격이 전부였는데요. 이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간 국회 본회의장, 마침 견학원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 관람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모아봐야 티끌입니다. 이재명 대표 저격으로 기억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오늘 연설. 그러면서 묻힌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네, 여전히 방점은 가짜뉴스, 선동퇴치에 맞춘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대표가 연설하는 본회의 전 바쁜 시간을 쪼개서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상 문제 없다는 내용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아주 미미해도 장기간 피폭 당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티끌 모아 태산 아니냐.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피폭량이라는 건 작은 양을 장기간 간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정용훈 교수는 오염수 방류 뒤 100년을 살아도 영향이 없다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른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유기결합, 삼중수소 그렇게 되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 혈액암일 수도 있고 백혈병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조금씩 베타선인데 전자를 낸단 말이에요. 전기죠. 전기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세포 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DNA 끈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끈이 약하단 말이죠. 네, 서 교수는 티끌모아 태산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까지 논쟁적인 사안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시겠다 이렇게 말한 앨리슨 교수에 이어서 오염수의 우호적인 전문가만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정 교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오염수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수입 금지를 놓고 WTO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이 수산물을 위험하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2심에서 이긴 이유 위험하다가 아니라 원전 사고 영향이 그 지역 바다에는 남아 있어서 우리 바다는 다르다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다르다는 말, 결국 위험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바다를 거쳐서 올 오염수는 100%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한 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조사 횟수를 늘려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민들께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할 작정입니까? 제2회 또 제3회 원전 사고가 나도 정부는 또다시 해양 방류를 허용할 셈입니까?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정부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국민 불안해소 차원에서 매일 1일 브리핑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의 말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네, 결국 오염수 방류가 곧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강조하려다가 정작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구현 차장은 오늘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일부분 이해하긴 하지만요. 이 지적이 틀렸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말도 꼭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또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유치 총력전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한번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는 건데요. 가수 싸이 씨도 함께하고요. 성악가 조수미 씨와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도 영상으로 힘을 보탭니다.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상대 오일머니를 내세우는 사우디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과 문화의 힘, 항만도시 부산의 매력 등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네 번째 픽, 2번 죽였다로 갑니다. 노쇼 재판으로 결국 학폭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속보입니다. 뉴스픽에서 어제 전해드린 징계위의 논의 결과 어제 저녁 늦게 나왔는데요. 정직 1년이었습니다. 영구 제명을 촉구하던 유족은 크게 반발하면서 오열했습니다.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건경에 마찬가지로 변협이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잠수정 실종 살펴봅니다.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들을 실은 심해 잠수정 타이탄이 실종됐습니다. 잠수정에는 이 잠수정 업체 최고 경영자와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등 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 중입니다. 골든타임은 오늘 오전 현재 최대 96시간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대표로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죠. 유체커가 아까 정리한 걸 보니까요.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고성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아까 김 대표의 연설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 유체커가 전해드렸는데요.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50분 연설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를 옹호했다. 또 한심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대통령실에 앵무새가 되려고 합니까?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김기현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걱정됩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서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아까 강민국 대변인과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그때 외친 것처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은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형식은 고함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했고 또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격한 사람 중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 의원 같은 경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는데 김남국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는 이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했었는데요. 김 의원이 오후에 김 대표의 연설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한다면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성찰하는 의미로 언론 대응과 공식 일정을 자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모두 이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 지역 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다루면서 그 김기현 대표가 메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류 실장이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정을 하고 오늘 연설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유 실장이 했는데 정확했네요. 네, 이재명 대표 연설문을 이제 비꼬는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야당을 강하게 비판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죠, 유 실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네, 아, 그래요? 네, 좀 맞췄네요. 네. 네, 좋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였지만 아무튼 유 실장이 잘난 체를 하니까 저희가 받아주죠. 자, 두 번째 픽,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야가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단식에도 들어갔죠.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늘 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테러라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회의장에 이 물을 채운 어항을 가져와서 잉크를 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류도 조류도 파도도 없는 어항에서도 잉크가 다 번진다. 오염수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해 섞이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반면 과학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면서도 그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위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죠. 아까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단식 농성,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요.
일단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큰 상황이죠. 자, 관련된 속보도 계속해서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사돈남말 정당 대표 이재명만 때린 김기현 호통 연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석 달 전부터 지시했던 출제 기조 정상화라면서 돌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어도 올해는 원래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과 9월에 각각 모의 수능을 봐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의 쪽집게 과외를 사실은 6월과 9월 문제가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영수탐 각각 6월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로 수능이 1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보신 일타 강사 이지영 씨의 표현에 따르면요. 전국의 고3 수험생 이 쪽집게 과외 2번 중에 1번은 버리는 카드가 됐습니다. 바로 6월 모의고사 얘긴데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불거진 수능 혼란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 6월 모의고사처럼은 안 나올 건 분명해 보이죠. 문제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에 이어서요. 수능을 총괄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죠. 사실상 경질된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이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을 여러 출제를 했다는 이유로 이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네, 지금의 혼란, 갑툭튀, 즉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출제 기조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미 3개월 전에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 일찍이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가 좀 반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3월에 발표됐던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이 EBS 연계 교재로 보완하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 계획도 살펴봤더니 이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또 반영이 된 건지 확인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규민 전 원장은 사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평가원이 유지해왔던 원칙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킬러 문항에 대한 주문은 있었고 우리도 노력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네, 정회원 여러분은 간밤에 어떤 꿈 꾸셨나요? 왜 갑자기 꿈 얘기를 하냐면 이 남자들은 가끔 다시 군입대를 하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능 100일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100일 전이면 아예 수능 날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꿈속에선 늘 허둥지둥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수능 100일 아니고 149일 전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교실에서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꼭 제 꿈속처럼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실은 석 달 전부터 지시를 했다라고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월별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 어떻든 자기 몸을 패턴에 맞췄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탁 들어오니까 외려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거죠. 선무당이 좀 사람 잡는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툭툭 던지니까 얘들의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그 페이스를 조절해왔던 것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일선의 혼란 이해를 잘 못하는 듯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지금 혼란스럽지가 않은데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요. 예.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예. 네, 사실 이 대통령실의 지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자.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학생, 심지어 대학 교수 풀기 어려운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서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 환경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꼭 그랬어야만 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요. 그럼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로 변화를 미룰 거냐 이런 반론도 나오죠. 윤석열 정부가 늘 내세우는 공정의 가치에 맞는 교육과 입시 재편이라는 설명인데요.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다지만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쨌든 배운 데서 교과서에서 공개 의견서 교재에서 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교육비에서 지나치게 어떤 그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끝을 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어 이제 비문학의 서양미술사, 그다음에 CCTV 전문 기술 분야의 지문으로 나올 거다. 콕 집어주는 쪽지 강의들 1회당 뭐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에 팔리는 이 현실에서 이런 건 우리가 공정을 위해서 문제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의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취지를 10분 이해하더라도 결국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불안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기댈 곳 또다시 사교육 업계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을수록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수능에 대한 정보력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서울의 사교육 시장이 또 어쨌든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유형이 들어올 거고 주로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조정될 거고 전문적인 사교육 기관을 가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너무 불보듯 뻔해서 그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이 대통령실발 수능 혼란 정치의 문제로 옮아왔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올해 수능만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 급격한 수능 기조 전환 결국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증가한 사교육비를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한 채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제를 폐지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정권 5년 동안 급증했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규민 전 평가원장,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 전 정부 지우기의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전 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고요.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의 사임 과정 국회 교육위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장관의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인사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죠. 네, 이 전 정부를 탓한 이 정부 여당 인사들 혼란을 키운 대통령실은 엄호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대통령실과 메시지 혼선이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아시고 연구도 하시고. 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입시를 뭘 아느냐 이렇게 폄하하는 건 헛다리 짚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대입제도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 바로 이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 것과 실제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좀 다르죠. 윤 대통령은 대입 부정 수사를 주로 했으니 굳이 말하면 대입 부정 전문가 아니냐. 그럼 검사는 만능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무슨 비리가 있어서 수사하면 제가 그 검사가 최고의 환경 운동가가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이면 그 경찰이 술 제조 최고의 명인입니까? 기업 비리 수사하면은 기업 전문가죠. 뭐 학폭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코인 수사하면 가상화폐 전문가고 모든 전문가는 다 검사합니다. 근데 그 병리적 현상에 천착해 가지고 파고드는 거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경영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네, 여러 논란이 많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이 수능 관련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이 혼란에 빠진 고3 수험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게 당면 과제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물수능도 불수능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죠.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변별력은 어떻게 만들 건지 당장 5달 뒤에 수능을 치르려면 출제 방향을 구체화할 교육과정평가원 수장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출제하러 들어와라 라고 저희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검사실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 출제했어? 이거 잘못하다가 고발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수능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네, 이 고3 수험생들 지금 수능 준비만 하기에도 바쁜데 대통령과 장관 얘기까지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됐죠. 킬러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약자인 우리 수험생들이 얼른 시험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상황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실 킬러 문항 배제 3달 전 예고했다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 민주당 검사가 만능 전문가인가? 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지금 이제 혼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물론 아까 이제 여당 쪽에서는 사교육업자들이 좀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3 수험생들 또 그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좀 혼선을 빚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일단 수능 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수능 혼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됐다. 잘하면 대구, 수성구도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요. 오늘은 정부 여당이 사교육업계를 비판하는 것,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사교육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건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했습니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라는 말도 비판했는데요. 그건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암기 시험이라면서 있는 그대로 외우고 읊어야 하는 건 성경이지 교과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수능 관련한 공방, 논란을 상당히 많이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야권 혹은 진보 진영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방향 자체에는 사실 긍정적인데요. 다만 지금 이걸 추진하는 시점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면서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국제고는 남겨놓겠다고 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남겨놓겠다. 이미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 경쟁이 시작돼서 그게 대학 입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사교육 경쟁을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일부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특목고 존치 방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꼭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교육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말의 한마디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점, 이번 수능 논란처럼요,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인데요. 주 69시간 노동제도 노동계, 특히 청년들의 비판을 받고 유야무야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사례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윤 대통령이 범죄를 적발해내는 검사 출신한 점을 꼽았는데요. 대통령의 업무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리더십은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 있겠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바꾸는 방식은 저 나쁜 놈이니까 저거 없애버려, 이 방식 말고 이 다른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된다. 네. 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도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요.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인데 이번엔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인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면서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 했더니 국민들이 환호성입니다. 왜 환호성 하시겠습니까? 아니, 한쪽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퍼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죠. 민주당, 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된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유지와 존립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는 저질 포퓰리즘이라면서 논란이 많았던 이 대통령실발 온라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KBS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일단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내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원래 40일이 기본인데 좀 긴박한 사안이라고 해서 10일로 단축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KBS가 헌법소원도 별도로 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수신료를 둘러싼 이제 상당히 또 진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전 예고 현장 논란, 민주당 검사가 만능 전문가인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쇄신이란 중책을 맡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을 대안과 비전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당내에 첨예한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나는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임한 혁신위원들의 면면 친명 색채가 짙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죠.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혁해서 대안과 비전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고난의 길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혁신위의 성격과 과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첨예한 갈등을 벌였었죠. 자신은 계파에서 자유로운 몸이란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계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명 색채를 띤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혁신위 그 구성에 지금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지 선언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네.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걸로는 2분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당연히 개파는 없는 것이고요. 특정한 분은 선거 과정이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경선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본선 때 좀 참여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게 무슨 개파하고 관련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 확인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팬덤 옹호론자를 혁신위원회에 앉힌 건 당내 반발이 클 듯 싶은데요. 비명계에선 팬덤 정치 청산을 혁신 과제로 강하게 요구했었죠. 반면 친명계에선 의원 기득권 청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당초 둘 다 혁신 과제라던 김 위원장. 어찌된 일인지 의원 기득권 청산 문제만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짓 이해가 갑니다. 혁신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혁신의 칼이 나를 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증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술렁술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이 역시 비명계선 혁신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봤는데요. 검찰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원 80조 문제를 혁신위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원 80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저희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열어줬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이대로 갈 거냐, 이걸 유지할 거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듯하죠. 혁신위의 과제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미 사법 판단 분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저희들이 관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혁신위에 걸었던 비명계의 기대 생각보다 빨리 접힐 수도 있을 듯한데요. 지도부의 익힘 하에 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짜 저 독립적으로 가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혁신위가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건 뭐
괜히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곧 나오겠죠. 민주당 혁신이 일부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대로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혁신위를 수용한다는 말. 당내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혹은 갈등을 무마시키는 그런 무마용 혁신이 혹은 알리바이용 혁신위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지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당내에선 오랜만에 개파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죠. 친명계에선 신의 한 수다 이 대표의 결단을 지켜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속될지라도 지금 야당 탄압 시기에 야 저런 걸로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 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들끓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재명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된 그예요. 비명계에서도 잘한 일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 다들 처음에 이제 좀 놀랬고 근데 뭐 잘했다죠. 뭐 잘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하지. 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처음 올라왔던 2월에 결심을 했다면 방탕정당,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가 2월 달이잖아요. 2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사실 수많은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표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갔고 이 대표가 띄운 방탄 포기 승부수. 국민의힘에선 못 믿겠다고 애써 폄하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약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때도 방탄 출마 논란이 일자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아냐는 말처럼 말장난과 말 바꾸기가 워낙 반복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불체포 권리의 포기라는 것도 울림이 없다. 김기현 대표는 아예 서약서를 써라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당장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느냐를 놓고 친명계 내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유로 이후에 해당 의원들의 관련 의원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대응 방침은 아마 당 차원에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의원 각자의 어떤 소신과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별개입니까?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라 국민들 입장에선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 놀리는 거야?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들의 앞으로 체포동의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거란 시선도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백현동 정도인데 이건 이제 수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여기는 포함이 돼 있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걸 던진 것은 본인의 판단에서는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그만큼 시끌벅적했던 검찰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쌍방울 관련해갖고 뭐 대북 성공 관련해서 굉장히 뭐 수사를 강도 높게 주변 들어갔다 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자동 백현동 수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이 시기에 뭐 나에 대해서 뭐 구속하려고 하면 해라.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이 어제의 민주당과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약속했던 말로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죠. 혁신위원도 공개가 됐고요. 혁신위에서 논의할 첫 의제로 돈봉투 의혹을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에 우선적으로 이 돈봉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혁신기구가 발족한 원인이 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과거 비슷한 사건 기록과 민주당 매뉴얼 등을 확인해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2020년 이후에 의원 당직자 비리와 부패 사건부터 진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뿐 아니라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도 혁신이 발족의 이유가 됐었죠. 김 위원장은 돈 봉투는 조직의 문제지만 코인은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보인다면서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금융일을 했지만 코인 문제는 복잡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서 더 논의하고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어제 했고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좋은 얘기죠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한동훈 장관은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면서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는데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되는 것,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면서요.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 장관님, 이 대표의 구체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 방법도 따져 물었는데요. 이를 실천하려면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다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도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난 친명도 비명도 아냐. 혁신위원 구성은 친명색채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아예 출마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도 발견되는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도 창당을 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이벤트도 하고 관심도 해야 되는데 당명이나 슬로건 같은 것은 그 의견을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신당의 이름은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가칭이긴 합니다만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입니까? 네,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름은 저희가 미래, 청년, 혁신, 선진 모든 그 희망적인 단어들을 넣었을 때 챗 GPT를 돌려도 희망이 나옵니다. 총선을 300여일 앞두고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비생산적인 정쟁만 일삼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움직임인데요. 공수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당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희망이 아닌 절망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준비하는 신당 외에 다른 신당 탄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기존 신당 논의와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없는 길인데.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신당 창당이라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판단이에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을 전망했는데요. 총선 출마를 위한 1인 정당을 만들 것이란 예측이죠. 앞서 이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뒤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이 다짐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박 전 원장은 이 발언이 신당 창당을 가리킨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출마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도 갈 것이다. 정경심 교수 딸 이게 일가족이 이렇게 검찰권에 의거해서 학살된다고 하면은 자기는 할 거고 그 방법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조국 장관하고 전화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죠. 다만 이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양향자 의원, 이달 26일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앞두고 있죠. 이 시대의 소명은 본인에게 있다고 자부한 듯한데요. 이 조 전 장관에게는 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주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조국 전 장관께 그런 시대가 부여하는 소명이 과연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 신당 만들어서 광주에 출마할 거다 두고 봐라.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친명계도 박 전 원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출마까지는 몰라도 신당 창당은 박 전 원장이 오버했다는 건데요.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박 전 원장의 예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독자 행보도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선뜻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굉장히 당내의 여러 파열음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나 신당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거론되던 이 서울 관악구가 아니라 광주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소위 야당의 본거지는 지역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또 조국 전 장관이 또 영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상징성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정한 지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와 신당 창당, 이 민주당에는 악재고 국민의힘에는 호재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 조국 출마하면 땡큐, 조출땡을 외치고 있는데요. 오케이, 땡큐. 김재섭 도봉갑 방협위원장은 내친 김에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이 조 전 장관과 김 의원이 함께 당을 세워주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김재섭 의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이제 쌍국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우리 만세해야 되나? 아니요, 저 응원을 해드려야죠. 네. 다만 여당 내에는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연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 조 전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닐지라도 이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관점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 여당에서의 뭐 땡큐다 아니면 뭐 안 된다라는 것들은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너무나 좀 가벼운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조국 전 교수라는 말이 맞겠죠. 대학교에서의 사면까지 받은 분이 또다시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도덕성 면이 우선적인 면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에 하나같이 노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또다시 조국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선 안 된다는 기류입니다. 조국 신당이 따로 나와도? 예. 뭐 출마 자체로 민주당이 큰 부담일 겁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은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민주당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부모의 부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입시에 개입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시는 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의 형사재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본인이 명예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도 민주당에 그다지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상민 의원 다소 자조적인 진단을 내놨죠.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차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돈봉투 건도 있고 또 코인 건도 있고 이내경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그거에 크게 흔들림이 있거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현재 민주당 앞에는 여러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 의원은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본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전국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간신히 조국의 강을 건너온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딘지 모르겠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 우와, 더 나빠질 수 있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이렇게 3명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셋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했던 발언 자체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표현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맞는데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취지인 모양이네요. 근데 그 앞서 이제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란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밝혔었죠. 하지만 이 재판부는 조 씨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설령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발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헤어졌죠. 가로세로 연구소 측 반응이 나왔나요? 네,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현 출연진들은 이 신고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조 씨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19일 아침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는데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또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에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조 씨는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죠.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서 의사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에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 중인데요.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이죠. 강신업 변호사는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번제를 감추고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2013년 이 김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별개 사건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2021년 12월에 이 전 대표의 이 성상납 의혹을 폭로를 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을 하면서 이 당시 가세현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가세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발을 했는데요.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현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0월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이 같을지 저희가 좀 속보를 챙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